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어 교육학 박사 안성호입니다. 2025년부터 공무원 구급영어가 바뀌죠. 2024년까지의 출제 유형 문제가 2025년부터 바뀌는데, 바뀐 문제는 주로 토익 유형의 문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인사혁신처에서 바뀐 유형의 문제는 다음 유튜브에서 한 문제 한 문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합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첫째, 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자료를 보십시오. 2025년부터 자, 9급 공무원 시험 출제의 기본 방향이 현장 직무 중심으로 바뀐다. 여러분, 현장 직무 중심.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들 토익 들어봤죠? 바로 토익에서 토익이 Test of English, International Communication입니다. 여러분들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자, 국제 상호 간에, 즉 외국인들과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글로벌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을 때 외국인들이 직접 찾아오고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했을 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직무를 보면서 바로 유창하게 영어를 가지고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이렇게 2025년부터는 현장 직무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도한 단순 암기는 벗어나고 창의성, 공무원 직무와 밀접하는 내용으로 출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토익 유형의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됐죠. 자,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생활 위주의 토익 유형의 문제가 9급 공무원 기존 문제 유형의 50% 정도를 대체할 것입니다. 자, 새로운 유형 문제를 철저히 대비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꿈에 그리던 공무원이 바로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바뀌는가? 여러분들 2024년까지 자, 2024년까지의 자, 출제 유형을 보면, 자, 첫째 어휘 문제가 있었죠. 어휘 문제가 4문제 정도 됐습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활영어 문제가, 자, 생활영어 문제가 우리들은 2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법 문제가 평균 4문제였죠. 자, 그리고 독해 문제가 10문제로 국가직, 지방직 다 해당됐습니다. 자, 이 형태를 유지하다가 과연 2025년부터는 어떻게 나오느냐? 어휘 문제는 3문제 정도로 나올까 합니다. 그래서 토익 파트 6 어휘 문제와 비슷하다. 여러분, 토익은 파트 1에서부터 파트 4까지가 흔히 리스닝 문제죠. 자, 파트 5에서 파트 7, 이것이 바로 리딩 문제입니다. 그러면 파트 5하고 파트 6, 자, 5하고 파트 6는 흔히 우리들이 어휘 문제와 어법, 문법 문제죠. 자, 그래서 지금 파트 5와 파트 6에서 나오는 어법 문제를 가져올 것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어휘 문제를 가져온다 것입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어휘 문제를 지향하고 문장 전체를 이해한 뒤 문맥 속에서 적절한 단어에 추론한 후 적절한 어휘를 찾는 문제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9급에서 했던 어휘 문제 4문제 정도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 문제는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법이라든지 독해나 생활영어는 수능보다 더 쉬웠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법 문제, 그 다음에 독해 문제, 생활영어 문제는 수학능력 영어보다는 쉬웠습니다.
뭐가 어려웠냐? 어휘 문제가 어려웠죠. 그런데 이 어휘 문제를 토익 유형의 문제로 바뀌면서 상당히 쉬워진다. 자, 그렇다면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의 소방공무원 어휘 문제처럼 구급공무원 관련 어휘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 어휘라든지 그 다음에 경찰 문제에서는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어휘, 경찰은 경찰과 관련된 어휘가 출제됐으므로 이제 구급공무원도 구급공무원하고 관련된 어휘가 출제될 것이다. 학문적 어휘보다는 실용적 어휘가 주로 출제될 것이다. 왜? 현장 직무 중심 언어니까. 자, 어법 문제는 두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어법 문제는 지금까지 네 문제인데 이제 두 문제로 출제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능 어법 문제 29번과 비슷한데, 자, 예전처럼 사지 선다 형식 단문이 아닌 문단으로 활용성 높은 어법이 출제됩니다. 문단을 구성한 뒤 단어의 밑줄 긋고 어법에 맞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수능 어법 문제 29번과 유사하죠. 자, 그래서 자, 어법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수일체, 그 다음에 수동태,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준동사, 흔히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준동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대명사 비교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그럼요.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만 수일체나 수동태, 관계대명사, 준동사, 대명사 비교 문제만 알면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듯이 그네들의 문화는 상업 문화죠. 장사 문화입니다. 자, 그네들은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네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거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장사를 하려면 그네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건이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 그네들은 신속하게 거래를 하면 숫자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의 문화는, 우리들은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농사 문화죠. 농사 문화지만 그네들은 장사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철저하게 물건이나 숫자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를 바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가지고 그네들은 장사를 했겠죠. 여러분들, 물건은 동작을 합니까? 동작을 받습니까? 자,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자 모든 분들은 크게 대답해 주세요. 물건은 동작을 합니까? 동작을 받습니까? 동작을 받죠. 그래서 받을 숫자, 동작 동자, 형태 태자. 그래서 영어는 수동태가 발달된 언어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하시려면 수동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신속 정확하게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가 만약에 단수면, 자, 수가 벌써 나왔죠? 그럼 당연히 동사도 무슨 수가 돼야 되겠습니까? 단수가 되죠? 수입니다. 그리고 그네들은 상업 장사 문화로서 수학이, 숫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수 아닙니까? 수는 바로 수학이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영어를 의식적으로 만들어 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수니까 여러분들 무기라고 했으면 단수니까 여기다가 s가 안 들어오죠. 그런데 단수 동사에서는 여가 s가 들어오죠. 기가 막히죠. 고울한 단어에다 s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주어에 s가 없다면 동사에 s가 있고요. 주어에 s가 이렇게 있으면, 주어에 s가 이렇게 들어오면 동사에는 s가 없죠. 이것들이, 자, 잠깐만요.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자, 주어에 이렇게 s가 있으면, 자, s가 있으면 동사에는 s가 없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어에 s가 없으면 당연히 동사에 s가 있고 동사에 s가 있고,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영어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일체와 수동태,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준동사, 대명사 비교 문제. 왜 대명사가 출제가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하면, 물어보면 상업 장사 문화라고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상업 장사는 신속 정확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여가 10단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열단어 문장이죠. 바로 이 문장을 갖다가 is로 대신하죠. 어떠합니까?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대신합니까? 그래서 대명사는 절제 출제됩니다. 여러분들, 왜 비교가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될까요? 그네들은 상업 장사만 합니다. 내 물건이 다른 사람의 물건보다 더 좋다. 됐습니까? 당연히 비교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준동사, 이런 것들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 문법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생활영어가 두 문제죠. 자, 생활영어 두 문제인데 지금까지 기출 기본적인 문제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전의 문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비대면 의사소통 상황을 구성해 가지고, 자, 첫 번째 문제는 듣기 문제입니다. 자, 듣기 문제죠. 보통 1번부터 12번, 1번부터 12번의 수능에서 여러분들 듣기 문제, 그 다음에 13번부터 17번, 자, 수능에서 이게 듣기 문제고 리스닝이고, 이것이 여러분들 스피킹입니다. 이런 거 들어봤죠? 남자가 하는 말에, 남자가 말하는 마지막 말에 여자의 대답으로 알맞은 것은, 여자의 응답으로 알맞은 것은 그게 바로 스피킹입니다. 그래서 리스닝 스피킹 한 문제씩이 출제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글의 흐름을 잘 파악하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 독해만 알면 그야말로 무방하다. 그래서 전에는 은유적인 표현법이 출제가 됐으나, 자, 은유적인 표현법은 글자 그대로 내 마음은 호수다. 그게 바로 은유적인 표현법이죠. 은유적인 표현법은 전치사를 바탕으로 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영어에서는, 자, 프레이절 버브라고 했었죠. 이 프레이절 버브들을 바탕으로 해서 흔히 우리들은 구동사입니다. 학교에서는, 어느 학원에서는 여러분 이어동사 그럴 텐데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구동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바탕으로 해서, 구동사를 바탕으로 해서 은유적인 표현법이 출제됐으나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고 기본 독해만 하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영어는 거저 우리들에게 주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올해 2024년도, 자,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국가직을 먼저 받고, 국가직하고 지방직 문제에서 아주 유사하게 2024년 문제입니다만은 2025년에 이미 이렇게 출제하겠다라고 인사혁신처에서 발표를 한 순간 이미 교수들은 2024년도에 많은 문제들을 반영해 버렸습니다. 벌써. 그래서 생활영어는 2025년에 출제되지 않고 2025년에 바뀐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2024년에 바로 2023년의 문제와 다르게 출제를 했죠. 그러니까 2024년 문제는 벌써 2025년에 똑같은 문제가 출제된다.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독해만 하면 된다. 그래서 흔히 우리들은 기본 독해만 하면 되겠다. 아주 쉬운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독해 문제가 13문제인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관건입니다. 자, 실용적 의사소통 문제가 2문제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어떨까요?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죠? 외국에서 팩스를 날렸다. 혹은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당연히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직무와 관련된 것들이 관련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토익 파트 4 듣기 문제 지문 혹은 파트 7 자 201번부터 203번 문제와 비슷하다. 그래서 민원 제기를 위한 이메일 형식 됐습니까? 혹은 하나의 지문에 2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본문 내 단어의 밑줄 긋고 유사어를 찾는 문제. 그래서 이렇게 토익에서 파트 7 혹은 토익 파트 4의 듣기 문제의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출제될 수 있다. 그래서
실용적 의사소통 문제 독해 유형을 대비하려면 어떠냐? 공무원과 관련된 의의를 많이 알아야 된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무원과 관련된 의의도 따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바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내문 당연하겠죠. 우리 여러분들 뭘 하겠습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혁신처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현장 직무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에서 너무나도 당연히 안내문 같은 거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안내문이 3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 18번에서 20번 문제, 18번에서 20번 문제 혹은 토익 문제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지역축제 안내문, 부처 정책 소개, 부처 소개, 홈페이지 게시글 등 공무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지문 및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다.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안내문 독해 유형 대비는 어떻게 하냐? 역시 공무원 관련 의의를 많이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 문제는 주제문을 파악해야 되며 내용일치 문제는 주제문을 파악한 후 전반적인 지문의 내용을 알면 쉽게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를 지금 어느 정도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죠. 오늘부터 항상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어떤 단어가 나오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왜 영어를 못할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영어 공부를 하지만 영어가 영 어려운 말이 되어버렸죠? 왜 그래요? 바로 발음을 못하니까 그럽니다. 흔히 파닉스는 아주 괴물 같은 것들이 영어에서 등장하면서 학교,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유치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녔던 여러분들이 다녔던 학원에서 필요 없는 파닉스라는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난리를 쳐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현재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발음기호 거의 모르실 겁니다. 제가 발음기호를 이 발음을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왜 R하고 L 발음을 못할까요? 바로 파닉스를 배우면서 전혀 엉뚱생뚱하게 영어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죠. 제가 유학 시절에 영어 교수들이, 그러니까 미국 교수들이 한국 학생들이 가장 일본 학생들하고 가장 발음을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학생하고 일본 학생들이 영어를 말할 때 미국 교수들은 인상을 쓰면서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쉬운 R과 L 발음조차도 못하니까요. 자, 여러분들. 자, 이 단어하고 여러분들 이 단어를 한번 발음 한번 해보라 하면, 자, 이 단어하고 이 단어를 한번 발음 한번 해보라 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R을 지금부터 L로 발음할 겁니다. 이 R은 혀가 입천장에 조금도 닿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음해 볼게요. river. L은 혀가 입천장에 완전히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river. 그러니까 당연히 발음이 강하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모두들 R을 L로 발음하고 있으니 영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의사소통을 한다고 해보세요. 아버지를 발음해야 될 것인데 우부디라고 만약에 읽어보세요. 그럼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들? 아버지라고 발음을 해야 될 것인데 그래야지 아버지인 줄 알 텐데 우부디 그러면 누가 알겠냐고요. 그래서 반드시 모르는 단어가 나온 순간 발음을 꼭 알아.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내년에도 실패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절대 토익에서 600점 이상 못 넘습니다. 제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영어를 잘하려면 어휘가 풍부해야 된다. 어휘를 잘해야 된다. 그런데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그 단어를 발음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여러분들. 이 단어 발음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단어를 발음 한번 해보라니까 어떤 학생들이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읽었습니다. 배닌. 뒤로 넘어질 일이죠. P니까 배닌.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benign. 인자한이라는 뜻으로 benign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배닌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절대 합격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저하고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영어 교육학 박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대로 여러분들이 따르면 영어는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꼭 공문에 관련되는 어휘를 공부하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발음부터 알아. 그래서 소리를 내서 크게 읽으면 여러분들 뭐가 돼요? 귀로 여러분들 청취가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여러분들 자 소리를 입으로 내다 보니까 입으로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눈 시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요 청각 됐습니까 여러분? 시각 청각 시각 촉각을 다 동원해서 세 개의 감각을 동원해서 발음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직접 또 써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흔히 깜질하면서 이렇게 benign 이렇게 계속해서 써본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어휘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영어는 약 65%가 영어 단어는 약 65%가 접두사 그 다음에 어근 어휘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접두사 어근 어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두사 어근 어미를 알게 되면 약 60에서 65%를 갖다가 이렇게 마인드셋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아 이것은 이런 뜻이겠구나. 알겠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자 컴퍼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m은 접두사죠. 영어에서 이 단어는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pan은 우리나라 말로 빵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빵을 먹는 사람, 그래서 친구, 동료, 그 다음에 손님 이런 뜻이죠. 같이 빵을 만드는 곳, 그래서 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접두사는 어미도 많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약 4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국어를 정복하려면 풍부한 어휘가 있어야 한다. 어휘력이 없으면 공부는 절대 잘할 수 없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읽어야 되고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내용일치 문제는 공무원 기출문제와 비슷합니다. 내용일치 문제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보기가 한글이 아닌 영어로 주어진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한국어로 주어졌으면 여러분들 쉽죠. 그러나 영어로 주어진다. 그 다음 내용일치 문제는 대부분 주제문에서 정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자 텍스트가 있죠? 여기서 자 60에서 150단어로 이루어집니다. 자, 전에는 60에서 90, 그 다음에 60에서 110단어로 이루어지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60에서 150단어로 이루어진 독해를 읽고 여러분들이 내용 일치를 해야 되는데 모든 독해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거의 주어집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거의 주어지는데 이것이 이 속에는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주제문이 있겠죠. 이 주제문에서 거의 모든 문제가 정답으로 처리된다. 내용일치 문제도 주제문을 알면 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유지 제목 문제가 두 문제인데 이것도 공무원 기출문제와 비슷합니다. 주제문에서 정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제문이 뭐냐? 그럴 때 주제문은 작가가 정의를 내리는 것이 주제문입니다. 그 다음에 작가가 강조하는 것이 주제문이죠. 그 다음에 작가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주제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작가는 정의를 대부분 무슨 동사로 내나요? 바로 비동사로 내리죠. A는 B이다. 이게 주제문 아닙니까? 작가는 강조를 하죠. 강조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네들은 상업 장사문화로 내 물건이 네 물건보다 좋다. 그래서 바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deeper라는 단어를 모르면 영어 공부 안 한 거죠. 내 물건은 네 물건과 달라. 내 물건이 더 좋아. 이렇게 여러분들 강조, 그 다음에 but 알고 계시죠? 자,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로 그네들은 강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양보를 나타낸 단어 although라는 단어, 그 다음에 그네들은 must, 그 다음에 should 이런 단어들로 그네들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differ, 자 한번 따라서 보세요. differ라는 단어를 모르면 영어 공부 안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가는 결론을 내내는데 그래서, 그리하여,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therefore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작가는 cause 이 단어로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들, 이 단어는 야기시키다라고 그러실 텐데 아니에요. 이 단어들은 가져오다라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수업은 너무나도 귀중한 수업으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영어가 많이 늘 겁니다. 자, 전부 다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가져오다. 음주운전이 바로 교통사고를 가져왔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를 야기시키다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를 가져왔다. 그러면 원인과 결과죠. 다시 크게 해보세요. 뭐라고요? 결과죠. 결론 아닙니까? 영어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공무원이 돼서도 여러분들 영어를 잘해야만이 진급도 빨리 되고요. 지구촌이 하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외국에 나갈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만 잘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스스로 영어가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외국으로 파견될 때 자녀들과 같이 가니까요. 자녀들은 6개월에서 1년만 영어에 노출되면 바로 원어민이 됩니다. 지금 제 아들도 둘이 있습니다만 거의 원어민처럼 발음을 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를 잘하자. 자, 그 다음에 글의 흐름 문제. 이것도 공무원의 기출문제와 비슷하다. 한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 넣기 문제. 이것도 한 문제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제, 요지, 제목 문제에서 바로 제목 문제에서 변별력이 됩니다. 제목 문제가 흔히 의외로 많이 틀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어진 문장 넣기 이건 100% 변별력입니다. 100% 변별력이고 그래서 이거 공무원 기출문제와 유사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순서 문제 이것도 100% 변별력입니다. 100% 변별력이고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자, distinct power 해가지고 자 80점 이상을 맞아야 하는데 이 세 문제 유형의 순서 문제, 주어진 문장 넣기 문제, 그 다음에 제목 문제 이것들이 이제 변별력이고요. 그 다음 빈칸 문제 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절대 말해도 여러분들이 변별력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가만히 볼까요? 그러면 변별력이 금방 벌써 빈칸 문제 두 문제, 순서 하나, 세 문제죠. 주어진 문장 넣기 네 문제죠. 됐죠? 그 다음에 제목 문제 다섯 문제죠. 그래서 독해에서 바로 변별력이 다섯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흔히 여러분들 문법성 판단 문제, 문법 문제 두 문제는 전부 다 변별력입니다. 쉬워도 변별력이고요. 어려워도 변별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법은 수동태를 바탕으로 해서 과거 분사를 알면 두 문제 중에 무조건 두 문제는 거의 다 맞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영어에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자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죠. 바로 비동사가 없으면 비동사 있으면 흔히 수동태고요. 자, 비동사 생략되면 과거 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농사 문화가 있으니까 과거 분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가 이 볼펜 어디서 샀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제 이 볼펜을 저 가게에서 샀어 그러잖아요. 그러나 영국,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볼펜은 나에 의해서 어제 저 가게에서 사졌어 라고 말합니다. 바로 수동태죠. 그래서 문법 두 문제는 수동태와 과거분사 두 개를 모르면 영어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의 문제. 의의 문제가 자, 한 문제 정도가 의의가 변별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생활영어는 충분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총 변별력이 몇 문제입니까? 8문제입니다. 딱 맞죠? 8문제. 그래서 100점 만점에 여러분들
자, 5, 8, 40이니까 여러분들 60점. 자, 60점이면 과락이고요. 자, 70점도 과락이죠. 그럼 언제부터 합격선입니까? 그러면 바로 80점 이상이면 합격선인데 지금은 특히 지방직 같은 경우는 국가직은 모릅니다만은 지방직 같은 경우는 85점 정도 이상을 맞아야만이 합격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는 쉬워도 여러분들은 어렵게 느껴지고 어려우면 더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2025년부터 바뀐 구급영어는 어떻게 바뀌나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출제된다 라는 것을 발표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